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영규입니다. 우리가 대영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영제국, 더 브리티시 엠파이어, 대영제국은 자치령, 식민지 보호령, 위임 통치령 및 영국과 그 전신국가가 통치하거나 관리하는 기타의 영토들로 구성됩니다. 1920년 세계 인구 4억 1200만 명, 인구의 4분의 1, 그리고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을 대영 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고 한 세기 넘게 세계의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태양이 항상 영국 영토 중에 하나를 비추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헌법, 법률, 언어, 문화가 이들 식민지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형성은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사이에 영국이 해외 식민지 개척과 교역서를 시작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크게 3기로 나눕니다. 1707년부터 1783년, 그리고 1783년부터 1815년, 그리고 1815년부터 1910년까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1707년에서 1783년까지 일기를 맞습니다. 1707년은 윌리엄 3세가 권리장정을 발표한 해이고 1783년 미국 독립을 파리 강화에서 공식 인준했습니다. 대영 제국 일기는 영국이 놀랍게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서 영국의 라이벌 국가 프랑스가 대영 제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식민지 확장을 영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스페인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역시 프랑스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17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갔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제1차 백년전쟁과 제2차 백년전쟁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면에 있었지만 적어도 2차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패권전쟁을 벌린 이 패권전쟁의 성격이 강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45년간 통치하면서 대영 제국에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강력한 프랑스 국가로 프랑스가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한 틀을 마련한 인물은 앙리 4세였습니다. 1562년부터 1598년까지 벌어진 위그노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에 승리합니다. 프랑스는 상당한 힘을 잃었지만 앙리 4세의 등장으로 프랑스는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앙리는 프랑스의 국민적 통합을 깨는 로마 캐토릭과 프로테스탄트 위그노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자신이 통치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앙리 4세는 왕위에 오른 뒤에 프랑스의 수건이었던 1598년 낭트 칙령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위그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동안 너무도 프랑스를 분열시킨 로마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위그노 갈등이 해결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앙리 4세의 등장으로 프랑스는 강력한 미래에 대한 제국주의의 틀을 다진 것입니다. 앙리 4세 등장 이후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가가 시작되어서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앙리 4세는 국민 통합을 통해 절대 왕정을 수립하고 프랑스를 유럽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앙리 4세는 나르와 왕으로 재직한 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셈입니다. 부르봉 왕가는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한 후에 식민지 확장을 공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앙리 4세는 1604년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1608년에 퀘벡을 캐나다 식민지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식민지 확장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한 것이죠. 앙리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루이 13세입니다. 그는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이면서 30년 전쟁에 보헤미아, 덴마크, 스웨덴, 프로테스탄트 측에 합류해서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여서 30년 전쟁을 프로테스탄트 측의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루이 13세는 몬트리올에 도시를 건설하고 식민지 확장 정책을 계속합니다. 루이 13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루이 14세 역시 영토 확대는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식민지 확장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1682년 미시시피강 유역의 일대 프랑스형 루지애나가 식민지로 건설되고 신대륙의 식민지를 확장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신대륙에서의 공격적인 식민지 확장은 영국의 패권주의 식민 정책으로 두 나라 사이에는 모종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루이 14세 재위 기간 공격적인 패권주의 식민지 확보에 나서는 동안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를 빼닮은 왕이 등장해서 식민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 오렌지 공으로 시작해서 영국 왕위에 오른 윌리엄 3세였습니다. 강력한 두 나라 패권 전쟁은 자연히 영국 프랑스 패권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영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유럽 강대국의 패권 전쟁의 양상은 왕정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고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면서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로서 17세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2세가 등장하면서 친로마 캐톨릭 정책을 구사하고 무자비한 폭정을 일삼았고 그 뒤를 이은 제임스 2세 역시 폭정을 계속하자 영국 의회가 1688년 왕을 폐위시키고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찰스 1세의 외선자였던 비렐름 3세를 영국 왕 윌리엄 3세로 옹립한 것입니다. 피를 보지 않고 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윌리엄 3세는 왕위에 오른 뒤 권리장정을 발표합니다. 이 권리장정이 발표된 이후에 바로 영국은 제1 대영제국의 시기를 맞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부르봉 왕과 루이 14세의 식민지 팽창 정책과 영국의 윌리엄 3세가 식민지 확장을 두고 패권 전쟁을 벌립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1688년 팔츠계승 전쟁을 일으키자 영국은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을 체결하고 반 프랑스 연맹을 결성해서 팔츠를 점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백년 전쟁 1689년에서 1815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2차 백년 전쟁은 1689년부터 1815년까지 약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2차 백년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에 승리하면서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 번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프랑스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전 세계에 더욱 커졌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영국에 승리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근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윌리엄 3세가 로마 카톨릭 국가 프랑스와 전쟁을 벌린 것이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영국의 패권 전쟁 이면에 두 지도자들의 종교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주제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훌륭한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이 영국 왕이 되어서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윌리엄 왕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영국의 대영 제국의 발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근대사에서 강대국들의 식민지 패권 전쟁은 식민지 확장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 추진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했고 영국이 네덜란드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은 18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부상한 것입니다. 1783년부터 1815년까지 영국은 강력한 패권 국가로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프랑스의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년에 설립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18세기 후반에 와서 식민지 팽창의 선봉에 통상과 군사 모두를 행사하는 일종의 국가 대행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와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전투를 벌이는 일도 벌어진 것입니다. 174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영국 동인도 회사와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전투를 벌린 인도 남동부 카르나타카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은 벵굴의 지배권을 갖고 인도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거의 100년이 넘게 1857년까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 패권 전쟁에서 승리만 거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대륙의 13개 주의 연맹을 결성하고 영국군과 맞서 승리를 거두고 1776년 독립을 쟁취해서 미 합중국을 건설한 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13주가 1760년에서 1770년 사이에 영국과 전쟁을 시작한 근본 출발 원인은 일방적인 영국의 과다한 세금 부과였습니다. 대표 없이는 세금은 없다는 슬로건으로 영국인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영국의 식민지 13주가 맞선 것입니다. 영국 의회가 13개 주의 동의 없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영국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신대륙에서 독립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온 이들은 200년 동안 성경적인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지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무력적 과세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13개 주가 영국에 맞서서 1775년 영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1776년 7월 4일 56명 대표자들이 서명해서 미국 제2회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롭게 영국의 패권주의에 맞서온 프랑스가 13개 주를 지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40년을 전후해서 미국의 강력한 1차 대각성 운동이 발흥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놀랍게 신대륙에 성장하고
이들이 신대륙의 종교적 삶을 주도하고 사상적 구심점 역할을 감당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주도한 장로교, 친례교, 회중교회가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의 요구에 따라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13개주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고 영국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은 1783년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2기를 맞습니다. 1783년부터 1815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대영 제국의 패권주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 두 가지는 호주를 식민지로 개척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와 일대 패권 전쟁을 벌린 것입니다. 호주를 식민지로 만든 배경은 미국에서 13개 주를 잃은 사건과 깊이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13개 주를 잃은 것은 너무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대체할 식민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캐나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고, 결정적으로는 오늘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로 불리는 뉴홀랜드와 뉴질랜드를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은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 아메리카 식민지로 보냈고, 후에는 뉴홀랜드, 호주로 보낸 것입니다. 본래 뉴홀랜드는 1606년 네덜란드가 발견한 곳이지만, 네덜란드가 자신의 식민지로 이들 나라를 만들지 않았고, 1783년 그러던 중에 영국이 신대륙 13개 주를 잃고 이곳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뉴홀랜드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항해사, 지도 제작자로 널리 알려진 제임스 쿡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다가 1770년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해안을 발견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명명하고, 1778년 본국의 보토니만에 제수들을 이주시킬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고 알립니다. 1787년 제수들을 실은 배가 영국을 떠나서 1788년에 처음 호주에 도착하였고, 1826년에는 호주 서해안 킹 조지 해협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공식화합니다. 이곳은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직접 통치하지 않고 자치정부 형태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어 뉴질랜드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본래 이곳은 1642년 네덜란드 선원이 먼저 발견한 곳이지만, 제임스 쿡이 항해 중에 발견하고 1769년에서 1770년 영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듭니다. 1800년에 접어들어서 뉴질랜드에 유럽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령이 된 것입니다. 제2기 대영 제국의 건설 과정에서 영국이 유럽에서 직면한 가장 힘든 과정은 프랑스와의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것이 바로 1803년에서 1815년까지 진행된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였습니다. 프랑스 전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태동된 프랑스 공화국과 이를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804년 5월 28일 나폴레옹이 제정을 선포하고 12월 2일 대관식을 올리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로 등극합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프랑스는 강력한 패권 국가로 유럽에 부상합니다. 유럽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야심에 불탔던 나폴레옹은 1805년 라이벌 영국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도보 해협의 브루타뉴에 18만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를 알고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여기에 맞섭니다. 닐슨 제독이 이끈 영국 함대, 피에르 빌레브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완전 괴멸시킵니다. 그러나 프랑스 나폴레옹이 육지에서 계속 승전하면서 12월 26일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체결해서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형제 조세프와 루이를 각각 나폴리와 네덜란드 왕에 즉위시켜서 나폴레옹 연합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전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해서 결국 영국이 마침내 프랑스에 승리합니다. 복잡한 전쟁 과정이 전개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폴레옹이 1812년부터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1806년에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영국과 엄청난 무역 거래를 하는 큰 유익을 얻고 있었던 러시아가 이를 어기자 나폴레옹이 1812년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프랑스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매우 흥미있고 널리 알려진 전쟁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러시아가 항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지만 모스크바를 점령했는데도 러시아가 항복하지 않고 버틴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겨울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프랑스는 철군을 결정하고 철수하다가 러시아군이 철군하는 프랑스군을 공격하면서 프랑스군은 러시아에 완전 섬멸을 당합니다. 프랑스의 패전으로 유럽의 각국이 용기를 내어서 반프랑스 동맹을 1813년 2월에 결성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었던 스웨덴도 그해 1813년 8월에 동참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강력한 반연합 전선이 구축되어서 프랑스에 맞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프랑스는 1813년 10월 16일에서 19일 라이프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어서 1814년 프랑스 동북쪽에서는 슈바르트베르크와 폰 블리오의 25만 연합군이 프랑스 북동쪽에서 16만의 베르나르 장군의 군대가 북서쪽에서 10만의 웰즈리 장군의 대군이 남쪽에서 프랑스를 공격하자 불과 7만의 나폴레옹 군대는 50만의 연합군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3월 31일 파리가 함락당하고 4월 16일 봉텐블루 조약이 체결되어서 나폴레옹은 엘바섬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나폴레옹이 도망을 나와 다시 전쟁을 벌였지만 1815년 6월 18일 월터루 전투에서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왕국은 1815년 유럽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결국 패배하면서 나폴레옹 시대가 종말을 맞습니다. 프랑스가 패전한 후 영국은 엄청난 영토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로부터 많은 식민지를 할량받습니다. 프랑스에게서 이오니아 제도와 몰타, 세인트 루이스, 모리셔스를, 스페인에게서 트리니다드 섬과 토바고 섬을, 네덜란드에게서 가이아나 그리고 케이프 식민지를 이양을 받습니다. 근대 식민지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은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시작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1806년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예무역은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영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34년 8월 1일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윌버 폴스였습니다. 영국에서의 노예 무역 금지와 노예 제도 폐지는 미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대사회적 책임의 결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